안녕하세요. 역대 기출 서양미술사를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서양미술사 다 보진 못하고, 어, 어, 한 20분 정도 보고 마무리하고 다음에 좀 찍는 걸로 합시다. 자, 서양미술사 2006년도부터 2021년도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2004년부터 잡힌 것도 있고, 보시면은 이론부터 나오는데, 이론은 보시다시피 객관식에서만 나왔어요. 또 거론된다고 하면, 뭐, 기출풀이 했으니까 요 안에서 나오긴 하는데, 좀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벤투리, 모방 자연주의 직관, 정신적 가치, 그래서 벤투리 개념, 그 다음에 클로스 와이어, 크로체, 홀링우드 그 이론에 대해서 뭐 기술에서 한 번씩 봤고요. 크로체가 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산테아나, 아도르노, 소시르,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바움가르텐, 객관식이니까.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그린버그 주장이 나왔습니다. 칸트의 무관심성. 이게 객관식이니까 이게 약간 포괄적으로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로 갑니다. 고대는 이전에는 안 나왔고요. 객관식에서 좀 나왔고 현대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고대 로마 폼페이 벽화, 그 다음에 흑해식토기 이 정도 특징. 적해식과 흑해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당시에 이제 회화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이제는 그 암포라, 그러니까 이 토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성을 그때 당시 봐야 됐기 때문에 그리스 또 회화적인 요소가 남아 있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의 어떤 그림의 어떤 회화적 특성 정도 알아야 되고 도자기의 특성까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에 와서는 헬레니즘 양식의 이제 명칭, 그 다음에 고전 양식과 비교하는 것들 거론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초상조가 뮤익 작품과 비교해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뜨리 이런 게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약간 객관식으로 가려는 듯한 느낌, 건축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대에서 이제 고대가 나오면 쉽지만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중세로 갑니다. 중세로 가면은 아무래도 객관식의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는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중세 보시면 유다인 맞춤, 지오토 프레스코, 그 다음에 라벤나, 그 다음에 성소피아 성당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중세를 기반으로 했다기보다는 후기 고딕을 중심으로 후기 고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통 14세기, 14세기, 15세기 기반으로 하는데 이때 후기 고딕에서 회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지오토가 이제 르네상스를 준비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입체감적인 요소라든가 감정적인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공간감이 이제 투시원근법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겹침으로 인해서 공간감이 나타나요. 이때 당시. 근데 그 이전에는 평면적인 도식화된 어떤 종교화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세는 그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세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나왔지만 시에나 화가들 이제 마르티니가 이제 감정 표현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봤다는 이제 도상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의미, 그림의 뭐 백합이 무슨 의미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는 그 후기 고딕 회화의 특징, 그러니까 지오토. 그래서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얘네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 계속 거론해서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이 도상학적 요소는 그림이 바뀌어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로 갑니다. 르네상스는 전체적으로 볼까요? 같은 경우는 뭐 초반부터 해가지고 많이 거론됐네요. 아무래도 뭐 대표적이니까 이렇게 거론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북유럽도 제법 제시가 됐어요. 베네치아 골고루 나오죠. 마지막 매너리즘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파악을 해야 되냐면 객관식은 얘네들이 뭐냐면 주관식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서양 미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범위가 넓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둘씩 보시면 우선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푸마토 이제 기법적인 것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공간 표현. 아무래도 이제 라파엘로 같은 경우는 아테네 땅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게 그려지는데 건축적 요소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 웅장하게 보이는 것은 투시원근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간 표현의 개념으로 나왔던 거고, 그 공간 표현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우리가 스푸마토 공기원근법 그리고 투시원근법 이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관련된 우리가 이제 그 가도 봐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프란체스카죠. 프란체스카. 그래서 이 원근법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거론됐었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도 역시나
뭐 유명하니까 나올 수밖에요. 그 다음에 다빈치도 역시 성모자와 성안나를 기반으로 워낙에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작품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작가 중심으로 보는 거죠, 얘네들은. 그리고 베네치아파, 르네상스에서 베네치아파가 등장하는데 역시나 디세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 작품이 나왔었고 티치아노가 나왔었습니다. 이 티치아노 같은 경우는 지오르지오네가 이제 스승이긴 하나 그 두 사람이 합작품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두 사람 자체가 화풍이 좀 많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티치아노가 굉장히 활달한 필치와 격정적인 표현, 관능적인 표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걸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베네치아가 매너리즘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크에도 영향을 줬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베네치아, 그 다음에 매너리즘, 틴토레토. 이게 저도 문제를 냈지만 틴토레토하고 뭐 최후의 만찬, 전성기 르네상스 작품과 비교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칭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바로크로 갑니다. 바로크로 가면은 바로크는 르네상스만큼이나 중요하죠. 르네상스만큼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르네상스에서는 굉장히 고전적인 법칙을 중심으로 이상적 사실주의를 제시하게 되죠. 근데 바로크는 어때요? 바로크에서 그 이상적 사실주의가 깨지기 시작을 하죠. 사실은 북유럽과의 비교도 있지만 사실 북유럽과의 비교보다는 바로크의 비교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고대의 비평가들도 그렇게 비교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크가 처음부터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가 색채적인 요소가 중심이 있던 바로크.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이 16세기부터는 북유럽 르네상스가 이제 전성기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그때 일어나면서 바로크에서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켜요.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 바로크죠. 그래서 성상화를 못 그리게 됐던 작가들이 뭐를 그려요? 이제 사람들, 서민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술 시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장르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정물화도 그리게 되고, 뭐 그래서 바니타스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크는 그런 어떤 시대적 맥락과 그의 흐름에 맞춰서 그림의 장르가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에서는 솔직히 대가들만 봤으면 됐어요. 근데 바로크는 되게 많죠. 물론 대가들이 있습니다. 바로크 대표 렘브란트, 루벤스 뭐 이런 사람, 그다음에 벨라스케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대가들이고, 우리가 이제 아까 또 봤지만 북유럽 안 보고 넘어갔네. 네, 본 기억이 없다. 자, 북유럽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북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는 전성기의 이상적 사실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북유럽에서는 얘네들이 16세기에 유화가 발명되고 극사실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극사실이란 말을 쓰긴 좀 그렇고 완전히 관찰에 의한 사실주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상적 사실주의라고 하고 법칙에 의해서 이상화시켰다고 그러고, 북유럽은 보고 똑같이 그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아르놀피니 교론 같은 경우도 마나이크 같은 경우 바나이크 형제들도 얘네들은 원래 초상화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러는데 뭘 물어봤냐면 알레고리적 요소들을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가 들어가요, 북유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도상학적인 문제가 가끔 나오잖아요.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민화를 도상학적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중세 그림을 물어보거나 또는 북유럽을 물어보거나 바로크의 정물화에서 물어보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북유럽에서도 물어봤다. 그리고 북유럽의 또 하나는 십자가에 내려지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로제르 반데르 헤이든 작가의 작품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북유럽 중에서도 약간 특이한 작품이, 그리고 아르놀피니 결혼식 또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은 중요한 작가들이 중복으로 나와요. 그래서 도상학적 비평으로 나왔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없고. 그 다음에 바로크는 이제 보시면 객관식은 이제 주관식이랑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세빌리아 물장수 이제 벨라스케스인데 이제는 이게 벨라스케스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으로 아마 해가지고 고르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벨라스케스도 사실 표현적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죠. 궁정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중심으로 그렸어요. 서민들을 중심으로 그렸는데 굉장히 숭고하게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장수 자체가 이 물통도 굉장히 압축적인 공간에다가 물통을 크게 그리고 물장수 장사 자체가 어떤 서민의 느낌보다는 뭔가 되게 중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렘브란트는 원래 이제 대가니까 이제 렘브란트를 중심으로 이제 명암법을 기반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렘브란트가 주로 썼던 기법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마테르, 하나는 글레이징 기법.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이 결국은 빛을 흡수하고 빛을 반사시키고 이런 기법을 해서 그림이 굉장히 반짝이거나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을 주로 써야겠다. 그래서 할스도 나오죠. 이제 할스는 초상화가 누구랑 많이 비교되냐면 북유럽 작가들, 르네상스 작가의 초상화랑 좀 비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르네상스의 초상화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표현했는데 할스 작품 같은 경우는 이상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알라프리마의 기법 자체가 결국 붓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그 대상들에 대한 일시적인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상화된 초상화랑 많이 비교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니타스 정문화.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정문화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야 되니까 정문화를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카라바초의 설명, 바로크에서 카라바초 빼면은 설명할 게 없죠. 왜냐하면은 렘브란트다 뭐 루벤스 전부 카라바초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벨라스케스와 이제 이노센트 10세 교황 동그라미 하나 쳐주고 이렇게 해서 비교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푸생의 장려 양식, 랜드 매너, 메멘토 머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전적 방식으로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적 특성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로코코로 갑니다. 로코코는 뭐 없어요. 없다가 와토, 시타라 섬으로 출항, 양식 주제 물어봤었고요. 그러니까 뭐 전통성은 없어요. 로코코가 지금으로서 우리가 기출해서 보면 그냥 나오면은 그냥 뜬금없는 거 하나 이제 골라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로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작가들 위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정문화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 와토 같은 경우는 가장 로코코였던 대가고, 그리고 로코코를 기반으로 해서 안 나온 게 지금 누가 있냐면 이제 샤르댕, 샤르댕이 안 나왔죠. 그래서 샤르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샤르댕이 반로코코에서 계몽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청교도 사상의 이념을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루이 14세부터 15세, 16세 때 이제 루이 16세 처형을 당하죠. 처형을 당하는데 이때 이제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민적 의식이 주입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왜 귀족들한테 이렇게 휘둘리면서 살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귀족들을 단두대에다가 놓고 다 죽이죠. 네, 루이 16세 때. 그래서 요때 이제는 그런 개념의 어떤 샤르댕의 작품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것이 의아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되고요. 네, 와토도 보셔야겠죠. 그러면서 신고준주로 갑니다. 이제 19세기로 가게 되면 신고준주의는요, 보시다시피 딱 두 사람이에요. 앵그르와 다비드. 신고준주의는 역사적 측면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특성도 알아야 된다. 앵그르도 사실은 뭐 정치적 성향에 있진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폴레옹을 그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비드는 양식 주제, 뭐 이 특성들 되게 이상화 시킨 거죠. 이상화 시켜서 국가의 이념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비드가 굉장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특성은 오히려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하지만 신고전주의 그런 사실은 낭만주의적인 요소 이런 거에 위배돼서 이제 반대하는 의미에서 신고전주의가 등장을 했지만은 사실 정치적 성향 때문에 등장을 한 거죠. 귀족 중심의 프랑스의 그 향락성을 개혁을 시킨 것이 이제는 신고전주의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 오히려 신고전주의에 대한 엄격성에 대해서 반발로 다시 낭만주의, 그러니까 계몽주의적 요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낭만주의는 계몽주의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낭만주의까지 계몽주의적 요소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데 어떤 개인의 어떤 상상력으로 발현되기 시작을 하죠.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되게 작가들이 다채롭죠. 근데 보시다시피 현대에 와서는 우리나라 2015부터 2019년거, 그러니까 그 이후 21년도 없었어요. 보면은 나오지 않았다. 이때 이제 독일의 프리드리 부크케만 나왔었고, 요것도 낭만주의 특성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근데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번에 나오게 되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상, 들라크로아, 그 다음에 스페인 낭만주의 고야, 그 다음에 영국의 터너. 자, 그러면 들라크로아는 솔직히 뭐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가고요. 고야는 낭만주의의 상상력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작가고요. 터너, 사실 여기서 터너가 제일 중요하죠. 고야하고 터너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리코 다 나왔었어요. 뭐 딱히. 그 다음에 독일의 낭만주의 프리드리 나왔는데, 여기서 또 이제 골라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터너, 그죠? 터너가 인상주의한테 영향을 줬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터너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좀 더 아셔야 되고, 고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야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들라크루아나 제리코는 뭐 다 어느 정도는 아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되게 어떤 영향관계에 있어서는 터너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주의로 갑니다. 사실주의로 가게 되면 얼마나 나왔나 볼까요? 여기 좀 나왔고, 객관식에서는 오히려 별로 안 나왔네. 그리고 그룹의 사실주의 이렇게 나왔고, 근데 이 객관식에 나왔던 게 또 주관식에서 나왔어요. 이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요때만 해도 안 나왔었네 했는데 객관식을 기반으로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낭만주의도 여기서 하나를 거론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 포인트에서, 그죠? 요 포인트에서 제가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일 리가 없지. 이걸로 해줘. 그래서 사실주의는요, 도미의 3등에서 표현 특징, 그룹의 도미의 만의 기준으로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룹의 작품 특성으로 접근을 했어요. 역시나 같은 도판, 같은 작가지만 다른 개념으로 먼저 과거 전통의 수용 및 거부를 기준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작품이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같은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 이렇게 다른 걸 더 깊게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상주의. 인상주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오히려 객관식 때는 덤으로 나온 건 있었지만, 중심으로 나온 게 없었네요. 그죠? 그래서 인상주의가 중요한데, 드가 나왔었고요. 드가 나왔었고, 카이버트 나왔었고, 그 다음에 모네 해도지, 그 다음에 마네. 역시나 위 문제랑 동일선상에서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는 마네와 모네를 중심으로 좀 많이 보시는 것이 가장 이득이겠다 싶은 것이죠. 그리고 라파엘 전파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신인상주의는 대체적으로 색채분할법을 기준으로 나온다. 전면법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상주의와 그 다음에 신인상주의를 서로 비교를 한다고 해도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주의적인 요소를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신상주의의 개념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시브렐 색채이론도 역시나 이때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후기 인상주의로 가면서 벌써 감정이 생겨나죠. 얘네들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감정으로 표현한다. 이제 고후라든가 방구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상징주의적 요소, 후기 인상주의의 고갱을 기반으로 해서 상징주의에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상징주의 작품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나왔다는 거죠. 세잔이 안 나왔어요, 세잔이. 이제 세잔, 이제 약간 뭐 예시로 나온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독립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추세로 봤을 때는, 고후 위주로만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은 고갱과, 그 다음에 세잔이 우리가 한번, 근데 세잔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세잔 어느 정도. 자, 인상주의까지 봤고, 그 다음에 20세기로 가면은 이제 야수파부터 나오는데, 야수파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20세기, 그러니까, 고전부터 이제 20세기 이전까지 보려고 제가 마음먹고 한 겁니다. 지금 벌써 25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서양미사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한국미사 뭐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또 들어가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